오늘 강의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신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률 관계에서의 당사자를 명확하게 확정해서 그들이 어떻게 법률 관계로 엮여 있고 내가 뭘 주장하고 뭘 받을지. 제가 이 슬라이드가 한 50페이지쯤 될 텐데 전부 다 버리고 한 장만 강의에 써라, 요 페이지를 남길 것 같아요. 책임 준공 확약서를 낸다. 책임 준공 확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 4명 중에?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또 다른 의견. 대주에게,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대주 쪽에서 제가 대주를 자문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시행사가 책임 준공 확약서 안 내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런 거지. 그럼 저 머릿속에 하얘지는 거죠. 책임 준공 확약서를 시행사가 누구한테 줘야 되냐, 어디에 드리면 되냐 하는 거죠. 그러면 시공사가 시행사한테도 책임 준공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또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대답이 다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공사 도급 계약서에서 내가 언제까지 책임 준공할게라고 썼는데, 근데 금융기관한테도 그 책임 준공 확약서를 또 내요. 근데 워딩이 좀 달라. 워딩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이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임 준공 확약서가 누구한테 효력이 있느냐. 내가 시행사한테 책임 준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불가항력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똑같은 항변은 사유를 가지고 대주한테 할 수 있냐. 근데 대주한테 낸 책임 준공 확약서에는 그 면책 사유가 없어. 그럼 그 대주한테 이거 시행사 거 끌어다가 대주한테 할 수 있냐? 이따가 대부분 판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10년 전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지금은 다 정리가 된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당사자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계약이나 권리 관계가 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파악하시면 나머지 부분을 굉장히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PF니까 PF 대출이니까 당연히 시행사랑 이 대주가 있겠죠. 그럼 그들 사이에서는 뭐죠? 대출 계약이라는 게 있을 거고, 차주는 무슨 의미가 있고 대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특히나 한국에서의 시공사는 특히나 굉장히 그 개발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때문에? 이 시공사는 이 시행사한테도 공사 도급 계약서 이 사이에 시공사는 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공사 도급 계약에도 불가항력이 없으면 내가 다 지어 줄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시공사는 또 대주한테 무슨 요청을 받냐면, 시행사가 돈을 못 갚으면 네가 좀 갚아줄래? 이거죠. 말하면 채무인수를 하는 거예요. 또는 연대보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시행사의 신용을 보고 대출해 준 게 아니라 저 시공사의 신용을 보고 대출해 준 거랑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이 시공사가 대주한테 연대보증 내지는 채무를 안 갚으면 채무를 네가 인수해라라고 하는 거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책임 준공이죠. 책임 준공을 내가 해줄게. 말하자면 시행사가 월별로 기성보 돈을 안 줘도 내가 책임 준공을 내가 할게. 전쟁이 난 상황이 아닌 한은 그런 거죠. 근데 한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절에, 그럼 코로나는 불가항력이냐 이런 이야기 있었죠. 코로나 불가항력은 이런 대출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도 어마어마한 시장에 분쟁거리를 일으켰어요. 특히나 영화관 소송 많이 하셨을걸요. 그래서 매출이 급감했으니 줄여달라. 이거는 천재지변이다. 두 가지죠. 두 가지 논리로 여러분이 CJ라든가 롯데 시네마라든가 메가박스 거기 쪽에 근무를 하셨다면 그렇겠죠. 이건 불가항력이라서 아예 70%를 깎아줘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건물주가 이겼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 근데 이제 시행사한테는 불가항력 사유를 이따만 이렇게 적었고 한 10가지 써줬고 면책되는 걸로. 근데 대주한테는 5가지밖에 못 받았네. 면책되는 거를. 대주는 이제 잘 안 들어주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시행사는 어느 정도 또 좀 관계도 있고 뭐 또 갑집에 있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대주한테는 또 자기의 또 다른 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할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시공 단가라는 게 공사 도급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센터원 그 개발 매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평당 450만 원 정도 됐어요. 뭐 쉽게 500만 원으로 치죠. 500만으로 평당 단가 계산을 했어요. 근데 실제 원자재 값이랑 인부 값이랑 뭐 다 들어가면 그게 500만 평당 500일까요? 물론 거기 이익 마진이 있겠죠. 근데 그거 예를 들어서 실제 그 공사에 드는 그 비용 구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00만 원이 더 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공사가 이 리스크를 지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물어줘야 되고 안 되면 내가 다 돈을 못 받아도 지어줘야 되는 그 리스크 값이 시공비에 얹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건설 원가 공개라 뭐라 하는데 뭐 첫째는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그게 물리적으로 시멘트 값 무슨 철근 값 계산해서 꼭 나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위험하냐.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여기 더 올리겠죠. 리스크 프리미엄을.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본 유형이니까 그렇고. 근데 이 시공사가 삼성물산이다, GS건설이다, 뭐 이러면 또 얘기가 또 많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시행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에 시공사가 이제 정해지고 하면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PFB, 아까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 그 PFB의 대주주는 또 그 건설사예요. 시행사의 대주주는 또 그 건설사야. 그럼 그 건설사는 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그 법률 용어로는 대규모 기업 집단, 채무 보증 제한 집단. 그러면 걔들은 여기 대주에다가 채무 인수나 연대 보증 못 해줘요. 계열사 부당 지원이다 이래가지고. 그럼 뭘 해줘야 되냐? 그래서 이제 지금 현행법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거기까지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얘가 이걸로 해서 돈을 못 갚아서 뭐 부실이 생기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내가 해줄게. 그거는 채무보증 금지되는 채무보증이 아니다. 연대보증이 아니다라고까지 돼 있고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쓰는데 하나는 이 시공사 그러니까 대기업 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저 채무보증이나 연대보증 대신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게라는 거 하나 그걸 쓰거나 아니면은 돈이 모질라니까 내가 시행사에 자금 보충을 해줄게. 그러면 시행사 돈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연대보증이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거 연대보증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허용. 근데 이제 공정거래에서 그 매파들은 거기까지 다 누르고 싶은 거죠. 그것까지. 근데 그것까지 누르면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구조에서 그 역할을 안 해주면 나 그 뭐 대출 못 해줘. 그럼 PF 안 되고 그러면 아파트 못 짓고 그러면 정권에 그 아파트 값 너무 올라가고 그럼 뭐 이게 나라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 너무 이렇게 세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회로가 있긴 한데 뭐 사실은 기능에 있어서는 비슷한 거죠.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거.